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한겨레 임지선 기자입니다. 동서양 철학을 넘나들며 지금 나에게 현실의 화두를 던지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강신주 박사님인데요. 그는 언제나 대중 속으로 찾아가서 화끈하게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주곤 합니다. 오늘 한겨레담에서는 강신주 박사를 모셨습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묻고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그 책 나오면 2달 동안은 네. 출판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래야 돼가지고 네네. 좀 많이 좀 바쁘죠. 네. 네. 책을 또 많이 내신 편이잖아요. 책을 저자들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썼을 때 즐거웠던 책들이 있어요. 네. 쾌감을 주는 책이 있고 네. 내야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제가 즐겁게 쓴 거는 감정 수업이 이제 예, 제가 좋아서 쓴 책이니까. 네. 아무래도 감정 수업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스피노자의 예, 이제 예. 그 감정에 따라서 48가지를 나눠서 그 한 단어로 보는 데만도 이상한 전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어디를 건드리는 것 같은. 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꼬맹이 때 보면은 어떤 감정이 이렇게 다 있어요. 버라이어티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 하나하나의 개념을 못 붙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연민인지 사랑인지 이렇게 붙이는데 네. 꼬맹이들은 그냥 좋아해 이 정도로 아마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제 48가지로 감정을 나누는 거 처음에 참 낯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 용례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읽다 보면 저 정도 이제 책 제목이 감정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 감정을 느끼니까 이거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이다, 이건 연민이야, 이거는 어떤 뭐 동정이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붙이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의 어떤 감정인지를 이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깝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 드는 감정이니까 네. 그게 조금씩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48가지 감정 중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볼 때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감정이다 몇 개 꼽으실 수 있으세요? 꼽을 수 있는 게 그 뭐 첫 번째 있는 비루함도 그것도 이제 괜찮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분노 같은 거. 네. 그리고 우리 저 한 1, 2년 전에 분노하라라는 책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분노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노가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저 감정이 들 때 그게 절대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미움은 없어요. 그리고 복수심이 있었을 때 호의 같은 감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통독을 하되 제일 먼저는 뭐를 봤으면 좋냐면 눈에 들어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자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 책 가지고 여자들의 심리를 읽고 있어요, 제가. 네. 읽은 사람들한테. 네. 어떤 게 들어왔어? 물어봐요. 괜찮네요, 이게. 이거 작업 재밌잖아요. 방식으로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네. 한 서너 가지만 들면 네. 대충 상태가 나와요. 네. 근데 네. 지금 그 서너 가지 감정이 들어도 네. 그
그 내년 지나면 다른 감정들이 또 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 48가지를 딱 쓰면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 48가지를 다 느끼고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 중에 어떤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독자분에 따라. 근데 집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책을 꽂아놓고 어떤 이상한 감정이 들었을 때 보면 옛날에는 이해도 안 됐던 감정들이 자기가 빠져 있다라는 것도 아실 테니까 감정은 예언을 해요.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그 감정에 저항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랑이란 감정이 들었는데 눌러야 돼 이러면 나중에 되면 삶이 피폐해지죠. 내가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책 보실 때나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자기 네. 상태나 이런 네, 그 한번 심리에 체크해보고.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옛날 진짜. 사람들이 아침 일어날 때 주역 봤었거든요. 네. 주역 보지 말고 이제 주역 없애고. 아, 주역 대신 감정 수업. 네, 아침에 이렇게 넘겨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 수업, 네, 그래서 작업할 오늘은, 때도 감정 수업. 감정 수업. 네. 누구 만났을 때 헷갈리면 화장실에 들고 가서 감정 수업.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좋다 싫다 정도도 그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고 예. 감정 한번 어떤 느낌이신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많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예.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 옷을 벗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건 그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느낌. 내 감정을 얘기해도 품어준다. 친구가 뭐겠어요. 내가 좀 화 좀 냈더니 나 갈래 이러면은 우리 왜 주변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나한테 불쾌하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그 감정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감정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는. 근데 또 하나가 벌거벗지를 않으니까 네. 잘 몰라요. 또.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처럼 예, 그 예. 삶에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문학 작품들을 선택을 제가 이제 감정 풀 때 작품 하나씩 네네. 선택한 이유도 사실 그건데요. 소설 작품은 그 감정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은 네. 거니까 그래서 책을 구성을 할 때도 문학이 특히 소설이 좋겠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까발리는 거 말고 그 작가의 작품 속에서 감정도 연습하고 그거랑 비슷한 이미지의 구조가 내 삶에 일어나면 이게 호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 주인공과 내가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네. 네. 감정에 대해서 또 무뎌지기를 요구받고 대학에 가고 했던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치적 독재와 자본의 독재는 같은 거죠. 그래서 독재가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최근 100년 일제시대까지 일제도 일본의 독재니까 일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없었잖아요. 네.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낳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승만 독재고요. 그 다음에 4.19 조금 있다가 유신 독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비슷하게 갔다가 신자유주의 들어오잖아요. 문민정부 때 IMF 있죠. 1997년 이후에. 네. 그때는 통제가 안 돼요. 사실은 자본의 노예가 된 거죠. 정리해고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죠. 아르바이트생, 알바생들한테 웃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비정규직한테. 막 이렇게 사장이 뭐라고 시키는데 저거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조롱을 했다. 바로 해고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동안 감정을 누르는 법을 연습을 한 거죠.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게 지금 우리라서 우리가 뭐 인문학에 대한 관심, 예술에 대한 관심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죠. 예술이라는 게 뭔데요? 사실 음악 들으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영화도 슬픔도 기쁨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네. 영화관에 영화관에 잘 안 가고요. 오락영화나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정을 죽이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아요. 100년 동안. 네. 그래서 사실 감정 수업 이거를 쓰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도 나답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나의 감정에 당당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사랑이란 감정이 있었을 때 감정을 지키자라는 거죠. 스피노자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감정이 충만한 그 감정대로 가고 갈 때까지 가보고 좌절도 겪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감정에 좀 충만한 모습이 당당한 거 아닐까. 철학
철학자로서의 연구도 깊은데 또 이렇게 문학 작품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멀리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공부 방법? 나는 이런 식으로 책 본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연애 편지 모두 봐야 돼요. 모든 책을. 정말 좋은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 네. 편지를 안 보니까 그거를 교재로 보잖아요. 네네. 저는 니체 책을 읽으면 니체가 니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속내를 읽으려고 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구를 이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철학자에서 개념을 얻어서 어디서 떠들어 봐야지 유식해 보이게 이러면 책 못 읽어요.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소설들, 이런 철학자들 작품을 보면 나와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흥미진진한 여행지 가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비슷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아요. 사실 뭐 약간의 개성 정도지. 그런데 이 작가들을 보면 완전한 개성이에요. 와, 이거 매력적이다. 그런 사람이 보내는 연애 편지처럼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교재 읽던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재처럼 읽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가슴으로 공부하려고. 느끼고 예. 느낀 부분만 기억날 테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어휘 중에도 연애나 사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은 어떠세요? 굉장히 사랑에 열중하시는 편이세요? 예.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용어가 사랑밖에 없어요. 이 부르주아 사회 이전에는 공동체적 가치의 사랑을 썼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모사하려면 기초적으로 나를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잖아요. 네. 타인과의 관계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연애예요, 연애. 사랑이라는 가치는요, 경쟁의 가치가 아니고 공존이고 같이 식사를 끝내자라는 정신 같은 거고 이런 네. 거예요. 먹여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그 가치의 원리가 전체 공동체로 벌어지면 네. 신자유주의라든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붕괴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전에 우리 공동체는 이랬어. 그런 얘기하면 낡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독자들이나 어쨌든 강연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한 건 아이와의 사랑, 남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한 단계만 건너뛰면 돼요. 한 단계만 건너뛰면 나는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고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저 사람한테 뭐 주니 행복하구나. 겨울에 추운데 내 옷을 벗어주니 내가 행복하구나의 경험. 사실 이걸 알면 재벌들이 그렇게 돈 안 모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제가 사례를 그걸 많이 드니까 제가 뭐 연애 지상주의자처럼 네. 읽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자체는 사랑의 원리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걸 산산이 부쉈고 우리 아이들도 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경쟁 상대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나고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네. 혼자니까. 네. 그러니까 나 죽어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나 죽으면 너희들 다 등수 올라가겠네 이런 거예요, 사실. 남녀 간의 사랑도 자본의 논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어느 정도 또 들어왔죠. 결혼이라는 돈 때문에. 걸로. 그리고 네, 우리 네. 결혼 상담소 같은 네네네. 거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막 결혼을 대리해 주는 것도 네, 나타났죠. 네. 네. 그런데도 어쨌든 사랑이라는 가치에는 기본적으로 희생과 우리다라는 이 의식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거는 경험을 해요, 조금씩. 이제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공동체의 관계를 사유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례로 들었는데 사례에만 집중하시죠. 네. 그런데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적용돼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두 사람한테도 적용되니까. 그래도 뭐 사례지만 잘 들어서 사랑 잘하면 그걸 또 돼요. 네. 예, 제 뜻은 더 넓은 데 있는 거예요. 네. 상담을 공개적으로 계속 하시니까 반복되는 사례들이 좀 지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A가 등이 가렵고 B가 등이 가렵다. 반복이다는 저예요. 근데 A도 그렇네요. 굉장히 가려워요. 네. B도 굉장히 가려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못해요, 상담은.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거 똑같이 등 가렵잖아 뭐 이런 거. 네.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옆 사람 뭐 긁어달라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가려울 때 가려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똑같은 저희가 거예요. 예. 가려울 때 가려운 분들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결의 담에 강신주의 담상담 한번 담상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았어요. 어떤 이제 우리 강신주 선생님이 오신다. 그분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엄청난 사연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그 중에서 정말 몇 개만 저희가 예, 예.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연에? 예. 괜찮을까요? 해보죠. 괜찮을까요? 이번에 역시 연애 문제인데요. 이분도 등이 엄청 가렵습니다. 네. 마음고생엔 역시 짝사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게 됐지만 그가 살아온 삶이나 가치관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단 말이 잘 통합니다. 그는 3살 더 많은 대학원생입니다. 곧 유학도 떠난다고 합니다.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저로서는 용기를 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 마음을 표현한 셈이죠. 하지만 먼저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퇴근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꼬박꼬박 응답해 줍니다. 결론은 바쁜 일이 지나면 한번 보자 이런 기약 없는 답인데요. 그를 놓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돌직구로 고백을 날릴까 참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짝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 남자분이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정신 차리세요 그냥. 그거를 진짜. 예 짝사랑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 알아요 자기는. 근데 그리고 그분은 착한 사람이다. 그 남자분이요? 유학 가니까 네. 혹여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계를 맺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떠날 것 같다라는 조바심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본인 짝사랑이라는 자의식을 갖자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짝사랑 관음증이에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 상태의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과 나가 있으면 내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요. 무조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죠. 이 진도가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더 사랑했는데 좀 멈췄더니 얘가 더 가고 이렇게 따박따박 가야 되는데 짝사랑은 다리 하나가 쫙 가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이 간극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짝사랑은 안 돼요. 네. 40대 직장인 사연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해야 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활기찬 의견을 펼친 후배와 상사 그 사이에 낀 사람으로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40대 직장인들이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시면서도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은 나랑 우정을 맺거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솔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사랑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제대로 된 정직한 얼굴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내 정직한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쓰다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가면을 쓰고 있으면 연기를 하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은 연기하는 모습을 좋아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외로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균형 감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그거 자체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랑과 우정에 그런 가치를 맺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다! 그러면은 정직하셔야 돼요. 반면,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야, 우리 이거 해. 난 이게 너무 좋아. 너는 어떠니? 싫어도 좋아. 그럼 끝나요.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네.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활기찬 의견을 펼치는 후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활기찬 얘기는 뭐냐면요. 네. 직장 상사한테 자기 얼굴로 솔직하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막 싫어.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이 안건 싫어. 네, 이러는 네, 거죠. 네. 근데 딱 보니까 저 휴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뭐 이러고. 네. 근데 이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럽기도 해. 네. 그래서 미운 거예요, 걔가. 네. 나는 바보 된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찡기신 거예요. 네, 네. 이런 그래서 경우들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많이 받죠. 네, 네.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어느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후배가 자기는 굽신굽신거리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후배가 당당한 거야. 네. 그 순간에 자기가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는 그 후배한테 그런다고.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조직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거야 이래요. 그래서 네. 모조리 다 굽신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이 2인자, 3인자들이에요. 네. 걔네들이 더 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굽신거리는데 저 대학생이 시위를 한다? 고문해서 죽이죠.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랑 어쩌면 그 시위하는 그 대학생은 맞짱 뜰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중간에서 항상 대학생 보고 이제 너희들은 지금 젊고 패기 어려서 그러는 거야. 나도 옛날에 운동했거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포지셔닝은 그런 거예요. 상사 있고 자기 있고 밑에 있고 네. 자기 굽신거리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창피해. 한편으로는 그 후배한테 얘기하고 싶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직생활 그렇게 하는 거 네, 아니고. 그런 이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분. 네, 그런 상태인 네, 것 네. 같네요.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인데요. 저는 미관 말직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상사가 댓글을 달라거나 스파이 프로그램을 깔라는 지시를 내리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 말고는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네. 댓글을 달아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불안해가지고 생계 때문에 댓글을 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는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몰랐다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생계를 유지하는 짐승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비겁함은요. 사랑 때문에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인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근데 아이도 얘기 많이 해요. 네, 예전에 맞아요. MBC 파업했었을 때 네.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들이 나중에 되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이 때문에. 그런데 당신들이 그냥 물러난 거라고. 그냥 나는 물러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경우 있잖아요. 댓글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가입하는 순간 그건 아셔야 돼요. 남들이 욕할 거예요. 나중에 알면. 욕 감당하셔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친일파를 제가 왜 싫어하냐면 친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그걸 미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겁하면 비겁하고 비겁한 짓을 하면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비겁한 사람들이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하면 이건 민주주의에 위배돼요 하고 그만두면 돼요. 모든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자기가 비겁함을 선택할 수 있죠. 자식이 얘기하기 전에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직장 이런 게 무서운 건데 자기 때문이다 이러기 뭐하니 이제 부모 가족 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셔도 돼요. 기꺼이 하세요. 대신 입 닥치고 사셔야 돼요. 나는 그냥 개돼지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안 돼요. 투표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결정하세요. 봉급 좀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아프네요. 네. 아니 그거 알고 하시라니까요. 대신 아이가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는 왜 그거 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감당하자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인간은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했던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한 번 하는 순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입 닥치고 사셔야 돼요. 그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이 다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 순간적으로 지금 그거 하면은 직장을 좀 다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30년을 보세요. 두고 짐승이요.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저 같으면 쿨하게 거부해서 잘린 다음에 다른 일자리를 얻고 아버지는 저항했었다. 저는 이런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사욕, 자기만의 생존을 지향한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침묵해야 돼요. 어쨌든 그건 기본 예의예요. 예, 다음은 환갑을 넘긴 약사입니다. 한 사연인데요. 요즘 취업이 힘들다는 것도 알겠고 투자한 교육비가 있으니 이름 있는 직장을 얻어 부모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하고 힘듭니다. 처자식이 있는 큰아들이 피전운운하며 이직 얘기를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고 둘째 아들이 도서관만 오가다가 30을 맞으면 어쩌지 하고 암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갑을 넘겼는데. 그래서 약사시잖아요. 네. 먹고 사실 수 있는데 왜 뭐를 더 탐하시는지 모르겠다. 약사는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 사회가 좋아지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60이라고 그러셨나요? 60 넘었다고요? 되물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경제 이런 것들을 너무 무관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숙자, 극단적으로 노숙자가 생겼잖아요. 좋은 어른들은요, 노숙자라는 형식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악이 돼도 노숙자로는 안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97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노숙자가. 근데 예전에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애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애가 아주 기싸대기를 때려주고 싶더라고. 어른이면요,
얘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노숙자가 안 된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짐승처럼 사신 거 아닌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둘이 취업 안 되니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 취직된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저거는 저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게 네. 본인이 약사시잖아요. 네네. 진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으면 이런 네. 거죠. 자식들 별로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됐거든요. 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입금 안 시키시면 돼요. 입금 그만. 입금 네. 그만. 입금 네. 그만하면 입금 모든 그만. 게 네. 모든 게 해결돼요. 네. 퇴직하고 뭘 할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지만 제 무능력에 좌절하고 맙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을 하면 뭐하나 잘 되는 것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릴 것 같은 자신이 싫습니다. 젊어서는 퇴직을 앞둔 선배들이 부러웠습니다. 연금 받으며 하고 싶은 일 하면 진짜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 지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같은 고민들. 삶의 재미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해보신 게 거의 없어서 그래요. 한 100가지 이상을 다 해봐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LP를 100장을 사야 한 장을 구해요. 자기 거. 근데 이분은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요. 지금 달랑 한두 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무능력에 좌절하셨다고 지금. 당연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찾은 거예요. 한 100가지를 해야 하나 정도 얻어요. 근데 그거를 더 젊었을 때 하시면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남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봐야 돼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다니고 끝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은퇴하는 날 땡큐 이제 이것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뭐 쓸데없이 술이나 처마시고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그냥 한 시절 보내고 아이들은 키워놨는데 뭐 집에 와가지고는 피곤하다고 자고 소처럼 사는 거예요. 소처럼. 가서 일하고 먹이 따서 자식들한테 주고 피곤해서 자면 부인이 그런다고요. 그런 남자 보고 아이가 달려들면 아빠 피곤하다 자게 해라. 이거 정확하게는 소다 건드리지 마라. 소소한다. 네, 월요일날 일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가 좋대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풀 뜯는 거밖에. 근데 이빨도 빠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이거는 자기 스스로들이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 기타 등등 그리고 부인이 아버지 괴롭히지 마 이럴 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괜찮아 나 애들이랑 놀래. 그럼 사실 애들이랑 관계만 좋아봐요. 은퇴하면 이제 애들이랑 놀면 되잖아. 근데 이미 관계는 다 끝난 거죠. 항상 정신 차리면 직장, 정신이 아웃되면 집에 자고 이거. TV 보고. 예, 이걸 소라고 그래요. 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까지 강신주의 담상담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의 막바지이기도 한데요. 2014년에 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감정 좀 공유를 나눴으면, 이런 감정 좀 공감했으면, 이럴 수 있는 감정 키워드 3개 정도 분노예요. 분노. 역시.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3.15 부정선거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센 문제인데 별로 분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노하면 다치니까, 힘드니까,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야당 쪽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죠. 항상 얘기하지만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 통합해야 돼요. 얘네들이 막아요, 중간에. 항상 우리가. 4.19도 또 좌절시킨 게 민주당 정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김수영 시인이 지적을 했듯이. 분노의 감각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어요. 화나야 돼요. 이게 뭐야? 안녕들 아시냐라는 이 애잔한 문구 정도로 감상주의적으로 넘어갈 문제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친구는 그런 걸 건드려가지고 좀 편하게. 왜냐면 분노하라를 요새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도 살기 힘든데 뭘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체제가 성공한 거이기도 하는데 분노라는 감정이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있으면 전행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거는 생기지 않아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때 독재는 항상 기승을 하니까. 민주주의는요, 이렇게 간철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가 아니고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노라고 할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가능하죠. 진짜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장갑차 앞에 저 대학생 얘기했잖아요. 그게 부당한 거라면 분노를 하면서 무섭더라도 거기 한 명 있으면 그게 나고, 2명이서도 그 중에 한 명은 나고, 1000명이서도 그 한 명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때 민주주의는 세져요. 반면 나머지 다 쓰면 마지막에 숟가락을 놓겠다라든가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안전할 것 같으면 그때쯤 나가겠다든지 촛불 그런 정도는 건 아니에요. 들겠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힘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독재자가 군대처럼 떼거리 이끄는 거와 게임이 달라요. 한 명을 죽여도 물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강하게 이거는 공권력의 부당함이다라고 그랬을 때 분노하고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노의 감각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제 우리 감정 중에 사랑이란 감정이 있죠. 사랑이란 감정이 왜 소중하냐면 사랑과 자유가 같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를 요구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이를 비유를 해도 말 잘 듣던 딸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아버지한테 저항한다고. 기가 시간을 어겨요. 자유로운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를 요구하거든요. 사랑을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더 우리 이웃들을 더 강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든 어떤 파업을 하든 막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질시 같은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데선 시위하잖아요. 이게 시위대를 하면 막 빵빵거리잖아요, 자동차가. 빵빵거리면 차를 뒤집어 버려요. 그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시위를 해요. 어떤 광장에서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어겨요. 그리고 우리가 빵빵거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막 시위대를 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위를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들을 옹호를 해야 내가 안타까울 때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빵빵거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찰이 안 들어와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하위 법률이란 말이에요.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요. 빵빵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하면은 운전사가 나와서 왜 빵빵거려 새끼야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걸 이간질을 시킨다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죠. 그거 하소연이거든요. 권력자가 무슨 시위를 해요. 시위 안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이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소연이 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봐주는 그 시간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위 장소에 갔을 때 타인이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거긴 정치적이라서 차를 없는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해야 그 시위 장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간질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이 별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또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어떻게 싸워요? 정권은 계속 우리를 경쟁시킬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권력의 공식들 중에 하나는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은 다수를 이간질시키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다수를 한꺼번에 억압하지 못해 한 명씩 불러서 억압하는 거고 경쟁시킨다고요. 그러면 권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고 연대죠. 우리 사회에서 일베 종대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이간질시킨다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는 순간 또 말려들어요, 이게. 그 옛날보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인간애를 더 회복해야 되고 유대를 더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소연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조금만 길게. 나중에 내가 파업할 때 저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빵빵거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에는요. 경찰이 와서 차 막고 이런 것 좀 안 하게. 그래서 이쪽에 시위하는 사람이랑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동시에 경찰 밀어낼 수 있게. 뭔 문제냐고 지금 괜찮다고. 근데 그걸 이간질을 잘 시키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가치 무엇보다 여러 감정들을 데려가는데 분노와 대담함도 있죠. 근데 대담함. 가장 소중한 가치는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노와 사랑 하나 더 꼽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대담함? 하면 되죠. 이 정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인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 그때 화나요. 나 혼자 있는데 나한테 누군가가 모욕적으로 나가면 그냥 모멸감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화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경쟁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 요새 그 철도 같은 경우도 봐도 재밌잖아요. 민영화는 아닌데 경쟁 논리다. 그게 민영화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말을 잘 바꿔요. 그래서 요새는 정부에서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화두를. 민영화를 하지 못하고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프레임 원리거죠. 그거 너무 재미 붙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갈 때 농객들도 그렇죠. 그 핵심은 경쟁이란 말이에요. 다 경쟁을 시키면 그게 민영화예요. 자본 경쟁이. 근데 그거 지나간다고 그래서 민영화를 안 썼다고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들 모든 감정의 제왕 사랑이에요. 사랑. 감정의 제왕, 사랑과 네. 분노. 아, 사랑, 분노, 떨어질 수 없는 대담함, 감정이긴 나머지 하네요. 것들이 다 네. 파생돼 나가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이제 열악한 스튜디오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방송사가 사는 방법은 관심이거든요. 관심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요. 중산층에. 사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이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이게 이제 한겨레 여기서 TV잖아요.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잘 올라와서 잘 이렇게 좀 틀을 좀 잡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방송들이 많잖아요. 종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송으로 좀 자리를 잡고, 그래서 좋은 방송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이 너무 보수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역할들 좀 잘 해주시고, 예, 건강하시고요. 예,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건강은 우리의 건강 중요해요. 끝도 없는 화두죠. 건강해야 사람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정적인 얘기, 저 요즘에 이렇게 집중해갖고 얘기를 들은 게 얼마만인가 아유, 싶은데요. 아닙니다. 예.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신주 박사님 해주신 얘기 중에 사랑은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공동체의 구성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붕괴된다면 공동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희망은 여전히 그 사람 그 자체를 향해야만 한다. 저는 이 문장에 한 줄을 그어봅니다. 오늘 한겨레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